네, 최근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심에 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에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6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실행력을 가져야 될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각종 강연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또 내 집을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고 계신 분입니다. 새빛이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채널에 나오시는 거랑 이렇게 타 채널에 나오시는 거랑 좀 다르죠? 네. 저희 머니온라인은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를 스쳐가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세비티라고 하고요. 마법사시네요. 저 유튜브 세비티 채널 운영하고 있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력이 네. 처음부터 작가였고 처음부터 유튜버였던 게 아니라 매우 네. 뭐랄까 눈에 확 띄는 이력이 있으시던데 공무원을 맞습니다. 하셨었다고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24살에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와,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거의 이제 15년 동안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었어요. 네. 공무원은 사실 돈과는 좀 거리가 멀고 멀어야 맞아요.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산을 모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자산가신 것 같아서 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어쨌든 자산을 일구신 거죠? 맞아요.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네. 부동산 투자 전문가시니까 어디 살고 계신지 또 아, 거기에 사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뭔지부터 좀 아,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현재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은 대구에 대구.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어릴 때 저희 가족이 대구로 다 이사를 와서 네.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도 이제 거기서 직장 생활 했었고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대구에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구에서요. 대구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을 아, 네. 거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구에 아, 살고 네. 계신가요? 네, 수성구에 살고 수성구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네. 특별히 거기를 선호하신 이유는? 아, 수성구는 그래도 대구에서는 학군이랑 뭐 학원가나 뭐 상권이나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도 되게 좋아서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뭐 부동산 멘토, 베스트셀러 작가, 유튜버 이렇게 되셨는데 이런 인생의 전환을 꿈꿔보셨거나 계획하셨거나 의도하셨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살면서 정년퇴직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셨겠죠. 맞아요. 그 안정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인생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행했어요. 오히려요? 네. 이게 내 인생의 그냥 모습이야. 난 다른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도 제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월급은 정해져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슬펐고 이제 아이가 2명 있어요. 근데 얘들에게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팍팍하게 사니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마음속에 돈에 대한 결핍이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을 했죠. 내가 이 결핍을 채우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뭐 집을 산다는 거예요. 절친이. 또 집을 하나를 사고 2개를 사고 뭐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자산이 막 이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딱 처음으로 부동산을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그럼 그때는 무주택자셨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집이 없었어요. 집이 거의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전세를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겨우겨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샀고, 근데 집을 뭐 제가 아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말 외곽의 변두리에 막 그런 집을 산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오르지도 그럴 수 있죠. 않고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는 막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자극을 받으셨군요. 자극받았죠. 너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하니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인생의 은인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친한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되게 이게 크게 왔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은인이라서 고맙다고 느끼시니까 지금은 누군가의 은인이 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되게 주고 싶더라고요. 인생관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공무원으로 네. 이렇게 따박따박 사실 때랑 네. 이제 부동산을 조금 해봤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뭐 이게 왜곡이라고는 해도 지금 현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떻게 인생관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는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제가 되게 수동적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제 일을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를 안 찾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되게 바뀐 게 내가 제안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 그 책. 제가 이제 4번째 책이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 책들을 쓸 때 항상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저 너무 평범하고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자. 다가가자.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거절당해도 괜찮아.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저는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거절당할 수 있어. 벌써 인생 수업 듣는 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보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고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100년 뒤엔 아무도 없다. 네, 맞아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 네. 그만큼 좀 더 마음껏.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살아보자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사실 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인생관을 여쭤본 건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뭔가 좀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인생관을 여쭤본 거였는데 왜냐하면 방금 이 책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에 진입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작가님에 대한 피드백들 중에 작가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평균 200%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아직 강의를 듣기 전이니까 아직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지? 라고 궁금했었는데 이런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나만 알고 싶은 강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생각이 되게 넓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산다, 뭔가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되게 생각이 좁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뭐 이런 거 봐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일단 흐름부터 얘기해드려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방법. 네. 지금 내가 집을 사면 이 집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내가 샀을 때 리스크는 없는가, 그 어떻게 뭐 데이터로 보는가, 그리고 뭐 어떻게 입지를 보고 어떻게 임장을 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알려드리니까 생각이 되게 넓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무조건 나는 그 집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되게 깰 수 있어요. 나는 만약에 뭐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방 소도시에 산다고 내가 지방 소도시 집을 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거기 월세를 살고 내 집은 다른 곳에 사둬도 돼요. 확실히 더 오를 수 있는 걸 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투자랑 실거주를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투자와 실거주를.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거 투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한 채를 사는데 이걸 그냥 실거주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같이 합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분리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강생 분들의 생각이 되게 넓어져서 더 좋은 선택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거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그럼 그냥 공무원으로 따박따박 네, 맞아요. 이 10년 동안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의 유튜브에 이렇게 네. 다 활동하시면서 네. 강사에 네. 부도 읽으시고 하신 거예요. 네, 네. 10년. 그렇군요. 10년 만에
지금의 세비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까 흐름이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너무나 매일매일 막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인데 네. 지금은 어떤 흐름으로 읽고 계신가요? 지금은 근데 이게 딱 흐름을 보면 우리가 2022년이 딱 기점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네. 저희도 따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국이 다 떨어졌어요. 서울도 떨어지고 다 이제 가격이 떨어졌죠. 지방도. 이렇게 있다가 제일 먼저 반등했던 데가 서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을 했을 때 당연히 서울부터 보잖아요. 그 서울이 계속 올라간 거죠. 서울에서도 처음에 강남 쪽이 오르고 그 다음에 한강 벨트 라인 쫙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이제 저희가 627 대출규제 나왔죠. 네. 1015 뭐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잖아요. 거기가 제일 컸던 게 대출 한도를 딱 정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1015 대책에서는 뭐 15억 이하까지는 6억까지 대출이 되고 15억을 넘어버리면 4억이고 25억 넘어버리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대출을 쪼이니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딱 제한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 최근의 움직임이 약간 서울의 중하급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성북구라던가 노원구나 뭐 도봉구. 금천구나 도봉구 네. 15억 이하 아파트가 있는 곳들. 경기도에서는 이제 뭐 용인 수지나 평촌이나 내가 좀 그 이하로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은 일단은 지금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그 매수세가 매수세는 있어요. 있다. 근데 다 이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급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들도 되게 정보가 있어요. 정보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집까지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 현장에서는 매물이 급감을 하고요. 아니면 매물 호가가 계속 올라가요. 최근에 이제 저희 수강생 분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가 원래 뭐 14, 5천에 집을 내놨어요. 네네. 갑자기 3천만 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거래는 줄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아니다. 네. 근데 다주택자를 지금 압박해서 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가 네네네. 지금 그런 건데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그때 이제 매물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매물이 급매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보면 뭐 강남이나 용산 쪽에 보면 일부 급매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지금 계속 발언을 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따라 중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맞아요. 중과하겠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특히 고가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내놓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전반적인 게 아니라 그 외의 분들은 사실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오히려 보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게 5월 9일까지만 뭐 중과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중과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하더라도 이게 금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매물이 나올 것 같진 않다. 네, 오히려 이걸 그냥 계속 보유를 해서 나중에 뭐 증여를 한다던가 버티자.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그 똘똘한 한 채가 그래서 지나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똘똘한 한 채 네네. 때문에 해피하던 시대가 조금 갔다라는 얘기가. 네네. 근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 전문가 세비치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않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규제를 할수록 똘똘한 한 채, 특히 똘똘한 신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취득세 중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내가 두 채를 하고 싶어도 중과가 바로 8%가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내가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많이 못 사니까 하나를 사겠죠. 하나를 산다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차피 내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규제를 계속 할 거니까. 그러면 똘똘한 신축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똘똘한 한 채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집들을 사거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더 없고 가진 자가 우위인 시장이 계속되는 상황이 네.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그걸 되게 늦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살아. 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저희가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갭 투자를 막아버렸어요. 맞아요. 나올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단지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수도권 도심에 6만 원 네, 공급한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른 뭐 간혹 하나 나오는 이제 전세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매매로 돌아서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특히 이제 이사철 돌아오면 매매로 선택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당연히 네, 오르고. 그리고 지금 주식이 정말 불장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5천 올라갔죠. 근데 유동성이 그만큼 엄청 많거든요. 네. 지금은 주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부동산. 집을 사요. 그 다음에는 네. 주식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왜냐, 산다.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면 집을 사냐? 주식은 너무 불안하대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요. 그럼 수요는 계속 몰리겠죠. 이 얘기는 무주택자에 한한 얘기인가요? 무주택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주택은 사실 다주택은 사실 힘들어요. 힘드니까. 네, 다주택자인 분들은 이미 정리를 다 하고 있어요. 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못난 애들은 처분하고 어떻게든 이걸 똘똘한 걸로 계속 뭉쳐 가시거든요. 그게 트렌드라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지금은 그렇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책을 4권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책은 보니까 5년 만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맞죠? 근데 5년 만에 분양권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네. 사실 분양권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분양권, 입주권도 처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이 책을 내신 이유 그리고 분양권이 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분양권을 되게 많이 사봤어요. 미분양도 사보고 뭐 미계약분, 뭐 초반 프리미엄 주고 사고 입주장에도 사보고 제 경험 거의 10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분양권에 되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사실 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어요. 경험에 네. 기반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분양권을 되게 생소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청약은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청약은 잘 아시는데 분양권은 잘 모르시고 그리고 분양권을 내가 어떻게 사야 되지? 맞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근데 이거 산다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뭐지? 그렇죠. 모르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냥 딱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분양권이나 이런 거는 청약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소한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잘하셨어요? 계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전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청약 받아야지. 그때 이제 무주택자이고 뭐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거 맞아요. 해서 나는 어떻게든 청약해서 좋은 아파트 가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 웬만하면 좋은 거 내가 청약 받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안 됐어요. 청약이. 네. 얼마나 그래서 경쟁률이 어떻게든 내 돈에 맞게 해가지고 저는 내 집 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보니까 갑자기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1년도 안 돼서 정말 뭐 1억, 2억씩 올라가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조건 청약만 답이 아니구나. 내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분양권을 사도 되는구나. 그때 또 알게 됐거든요. 주변에 은인들이 많으시네요. 인복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제가 되게 무지했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무주택자고 지금 어쨌든 돈이 아주 여유롭지 않다라고 하면 이 책을 읽어봐라. 맞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익숙해져라. 그리고 공략해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분양권이 뭐예요? 분양권은 청약을 하고 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당첨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걸 계속 가져갈 수도 있지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전매 제한이 1년까지 갖고 계시다가 팔 수 있고 이제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내가 팔고 싶으면 또 팔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입주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른 게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사업을 해서 조합원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게 입주권이고 이제 요거는 그 다음 단계죠. 이제 그런 데서 뭐 일반 분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분양권이에요. 약간 이게 성격이 좀 다른 달라요. 거예요. 아, 이런 걸 해봤어야 알죠. 사실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청약이 맞아요. 답인 줄 알고 계속 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계속 안 되고. 맞아요. 그 사이에 부동산 계속으로. 그러니까 청약은 내가 당첨되고 안 되고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양권은 내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다르죠. 그러면 지금도 부동산은 투자해야 된다. 있으면 빨리 사라. 돈 있으면 하셨고. 근데 분양권을 꼭 한 번은 노려봐라. 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분양 분양권 또는 네. 금매 분양권에 투자해서 적은 투자금으로 새 아파트가 될 물건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핵심인가요? 제가 잘 파악한 핵심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있죠. 그 중에 네. 그러면 분양권 투자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분양가의 단 10%만 가지고 2, 3년 후 입주할 새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이래요? 네. 그러니까 자금이 우리가 뭐 만약에 다 준공이 다 된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는 내가 그 필요한 돈이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네. 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근데 분양권은 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 분양권을 전매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게 피를 붙여서 산다고 하는 네, 그건 피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뭐 보통 분양가의 10%가 필요하고 피가 붙어 있으면 그 피를 합친 금액만 있으면 돼요. 네. 그렇게 사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도금 대출이라는 또 단계가 있어요. 내가 그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보통 6회차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뭐 잔금 대출을 받든 해서 기존의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세를 놔가지고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라서 이게 돈이 한 번에 안 들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일 수 있죠. 그렇네요. 한 네. 번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네, 거. 보통 우리가 분양을 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금 내가 초반에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런 분양권을 하면 그렇게 조금 자금을 분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죠. 분양권에만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인의 예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요? 개인의 예로 네. 제 예를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미분양 분양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런 적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미분양도 많이 사봤었는데 처음에 그럼 미분양 사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시뮬레이션인가요? 네, 맞아요. 네. 복귀.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미분양이라 했을 때 미분양은 되게 안 좋게 봐요. 이건 되게 여기가 안 좋아서. 안 좋으니까 인기가 미분양 없다. 낫겠지.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미분양도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가 뭐 입지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흐름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서울에도 뭐 지금 오르는 데 중에 미분양이었던 곳이 수두룩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부동산 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보통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가면 업체별 미분양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와, 그래요? 업체별 이제 그게 미분양 현황? 네. 지자체에서 매월 여기 단지는 지금 미분양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전달 대비해서 현재 달에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줄어드는 단지가 있어요. 미분양 개수가. 근데 미분양 개수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적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줄어드네. 이제 제가 딱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봤다.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 그 해당되는 그 단지의 모델하우스에 연락을 해요. 전화해서 지금 제가 여기를 사고 싶은데
뭐 84 타입은 몇 개가 남았어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잘 얘기를 안 해줘요. 방문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하니까 혹시 뭐 중증 이상이 몇 개 있어요? 저층이 몇 개 있어요? 또 질문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답이 지금 중층은 다 빠지고 저층 몇 개만 남았어요라고 하면 그 얘기는 많이 이제 소진됐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에 가면 피가 조금 붙어가지고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은 여기서 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고 직접 가는 건 부동산으로. 내가 조금 좋은 걸 사고 싶다. 그쵸, 그러면 피가 조금 붙어 있어도 부동산 가서 좋은 걸 사느냐. 아니면 나는 그것도 싫다. 그냥 분양가 그대로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층이라도 그냥 미분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자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층인데 거기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미분양을 산 거죠.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빨리 읽고 싶어요. 그게 여기다 있다는 거죠? 있어요. 빨리 읽어야겠어요. 네. 이제 그렇게 했다. 그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만약에 분양가가 뭐 4억이다. 그러면 이 분양가 10%가 있으면 되니까 4천만 원이 있으면 일단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죠. 쭉 가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시기가 오면 이제 결정해야 되죠. 내가 여기 실입주를 할 수 있으면 실입주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거를 내가 뭐 전세를 줘서 보증금을 받아서 같이 내 돈을 합쳐가지고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전세를 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계속 가져가고 네 그렇게 좀 실행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살고 계신데 이외에도 이제 있어요. 집이 있으신 있죠. 거예요? 네. 다주택자. 네, 다주택. 처분하실 계획이신 건 저도 아니에요? 지금 처분할 건 또 처분하고 조금 이렇게 좋은 걸로 계속 바꿔가고 있죠. 그럼 네. 지금은 다주택자이시지만 그거를 똘똘한 한 채로 묶을까라는 고민도 네, 맞아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읽혀지는 시장의 흐름이 있긴 하네요. 지금은 다주택자에게는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취득세 중과가 가장 허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살 수가 없고 지금 계속 뭐 보유세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그쵸, 때문에 세제가. 이걸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걸 전략을 계속 바꾸시는 거죠. 와, 그게 어렵네요.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 전략은 지금은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네. 가능하면 똘똘한 한 채로 네. 더 좋은 입지, 네. 더 좋은 뭐 층수, 더 좋은 맞아요. 신축 이렇게 네. 갈아타야 될 시점. 근데 이미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처분을 하고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평하게 여쭤봐야죠. 분양권 투자에 있어서 좋기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 좀 리스크도 있고 네네. 또는 뭐 어려운 점도 있고 책에는 모르면 큰일 나는 분양권 세금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맞아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양권을 우리가 산다 했을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취득세.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인데 이게 2020년 8월 10일 이후부터 우리가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내 주택수에 합산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비규제 지역의 2주택자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분양권을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했어요. 이분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실제 내게 되거든요. 이분 3주택이 돼서 비규제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취득세 중과가 8%예요. 8% 내야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 사이에 기존에 2개의 주택을 팔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8%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분양권 샀던 시점에 이분이 3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만약에 뭐 분양권 산다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분양권이 있는 그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구청에 지방세 담당자가 있어요. 네. 구청의 지방세 담당자. 전화를 해서 제가 이걸 지금 산다 했을 때 취득세 중과가 됩니까? 라고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 말은 믿어도 되는 거죠? 그분이 부과를 하는 사람이니까. 참 전화하기 어려운 시대에 진짜 전화를 해야 되는 전화의 근데 그게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중과를 안 받으면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 그럼 그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는 그냥 맞아요. 확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인데 이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분양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걔가 양도세 중과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이후에는 중과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쵸,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 돼버리면 지금 중과가 20%포인트가 되고 3주택 이상이면 이게 30%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분양권 때문에 그렇게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양권을 뭐 내가 거기서 살 수도 있지만 네. 또는 전세를 놓을 수도 있지만 네, 네. 이걸 가지고 매도를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맞아요. 안 살고. 네. 그러면은 차익을 보고 네. 매도를 한 상황이죠. 네, 네. 그럼 매도는 어떨 때 해야 하고 그 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때 되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분양권 자체에 대한 양도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파는데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했을 때는 지방세 포함해서 77%예요. 양도세율이. 그리고 나는 1년 이상 보유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판다 했을 때는 66%.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분양권을 판다 했을 때 사실 실익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너무 크게 네. 그냥 세금으로. 그래서 지금 분양권 시장에서는 다운 거래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너무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제 뭐 프리미엄이 5천이다. 근데 이거 신고를 1,000만 원만 하고 뭐 4천만 원이 현금으로 받고 이런 게 다운 거래예요.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양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린 방법이 사실 이걸 그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실익이 없어요. 이걸 웬만하면 잔금을 치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어요. 주택으로. 우리가 주택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만약에 집이 하나다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뭐 집이 두 채라 해도 일반과세가 돼요. 기본 세율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분양권 상태로 파는 것보다는 절세로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양권을 내가 만약에 산다 했을 때 딱 계획을 나는 잔금을 꼭 치러서 이걸 2년 이상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으로 바꿔서 네. 분양권을 샀을 때 네.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네. 보유하겠다. 네. 2년 이상.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양도세가 네. 그렇게 크게 네, 나오지는 않아요. 기본 세율로 되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죠.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이제 감안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현금화가 안 되니까 현금 여력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 잔금에 대한 그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실입주 할 수 있으면 뭐 잔금 대출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뭐 2년 이상 보유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전세 같은 거 줄 수 있으면 전세를 줘서 이렇게 2년 이상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바로 네. 신축 주택을 주고 네. 네. 근데 이게 규제 지역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대책이 있었는데 뭐 저희가 627 대출 규제 있었고 10, 15 부동산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뭐 입주장에 이 분양권을 바로 전세를 준다 했을 때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그걸 제한을 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전세 줘도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줘도 이분이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네네.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든 잔금을 치러야지 세입자 받으면 그분 전세 대출이 돼요. 아니면 아예 전세 대출 안 받고 들어오는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네. 비교적 현금 여력이 네. 많은 그래서 세입자. 이거는 진짜 이거를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그거를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규제 지역은 별도의 시장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무작정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내가 어떻게 보유를 하지? 내가 잔금을 감당할 수 어떻게 있는지. 치러야 되지에 대한 플랜이 다 있으셔야 돼요. 미리 이거 네, 거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두껍군요. 분양권을 사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산다 했을 때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다 돼 있어요. 이 책 안에요. 네. 보통 분양권에 대해서 강의하시면 몇 시간 분량으로 하시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분양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네.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르고 서울과 수도권 다르고 또 지방이 다른데 그렇게 다 다른 시장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하셨지?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으로? 그게 참 읽기 전에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난 리서치를. 근데 이미 그 전에 저희 문재인 정권 때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이미 그때 다 겪어봤고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되고 규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 플랜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상급지로 갈아타기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했었어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네. 법인 거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세금. 아. 세금 때문에 상급지 갈아타기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동의하세요? 어때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봤을 때 뭐 세금도 세금이긴 한데 그래도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는 세금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출이 문제예요. 대출.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이걸 갈아타기가 어렵고 그리고 네.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집을 내놨는데 6개월 이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자금이 꼬이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지 가는데 못 파는 거예요. 스텝이 꼬여.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분양권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제 나는 1주택으로 기존 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분양권으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사잖아요. 네. 사고 나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때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약을 해야 돼요. 이 서약이 뭐냐면 기존 주택을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처분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처분이 입주하고 6개월 이내면 하면 되니까 그게 기간이 길잖아요. 지어질 때까지. 네. 지어지고 나서 내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기존 집 팔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어지고. 근데 이걸 내가 언제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초반에 내가 분양권 샀다. 그럼 보통은 이제 기간이 3년 정도 되니까 되고. 3년 되고 그 다음에 6개월까지 하면 되니까 3년 3년 6개월 최대. 정도까지는 시간 확보가 되잖아요. 그 안에 팔면 네. 되니까. 그래서 또 좋은 점은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이게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미리 사두는 약간 선점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가 분양권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분양권을 사는 게 더 네. 기존 주택을 처리하는 네, 데도 맞아요. 처분하는 데도 유리하고. 근데 네. 그럼 기존 주택이 내놨는데 막 빨리 팔려고 그랬어요. 그럼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월세를 살던지 뭐 그렇게. 맞아. 일시적으로 약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몸테크를 네, 해야 맞아요. 되는. 그쵸? 맞아요. 아니 요즘에 네. 진짜 부동산 관련해서는 몸테크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근데 몸테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이세요? 몸테크, 근데 보통 우리가 몸테크를 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재건축이나 그쵸. 재개발되는 곳에 내가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서 그냥 내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네.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네, 아니면 뭐 아까 말씀처럼 잠시 내가 월세로 가서 네. 뭐 다른 걸 좀 사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월세를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안 맞아가지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월세의 목적은 이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 집은 있으니까 그 집을 팔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월세로 가고 그 목돈을 가지고 집을 다른 곳에 사둔 거죠. 집을 분양권을. 집을. 그때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샀어요. 입주장의 분양권은 분양권이 이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주 시기가 있어요. 보통 뭐 입주 시기를 2달에서 뭐 2달 반 정도 주기도 하거든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돼요. 아. 우리가 중간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입주 시기에는 뭐 잔금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 그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잔금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는 뭐 분양을 받았다. 네. 내가 당연히 잔금 칠 수 있겠지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 기간 동안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도 그럴 있고 수 뭔가 뭐 집을 팔려고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 입주 시기에 그 잔금을 못 치르는 거예요.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은 그러면 입주를 얼마 안 네. 남겨둔. 그렇죠. 또는 거의 입주 시기에 네. 있는 분양권. 근데 그 시기에는 잔금을 빨리 상환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 상환을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연체이자가 보통 8%, 16% 정도로 되게 높아요. 매달 부과가 돼요.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져요. 내가 연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압박을 받죠. 어떻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집을. 되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내놔요. 저도 그때 입주장에 샀던 분양권은 시세보다 거의 1억 이상 저렴한 거예요. 그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월세를 살고 거기는 임대료 주고 네, 목돈이 네, 필요하니까 그렇게, 네. 그렇게 아까 몸테크를 할 수 있다면은 해도 좋다고 보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 녹물 나오는 집을 견딜 수 있다면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네. 아니면 보통 그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어떤 전세는 조금 싸고 네, 또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사는 매매 가격은 또 네, 네. 비싸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신 네, 맞아요. 말씀이신 건지.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뭐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그렇게 되는 단지는 전세가율이 정말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뭐 매매 전세 갭으로 사두고 싶다 했을 때는 정말 돈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실입주를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대출을 받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는데 여건은 안 좋겠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시간을 버티면은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버틴 만큼 더 좋은 게 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를 버티지 못한 분양권 매물에 네. 쏟아지는 지금 다시 없을 기회가 온다. 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그거는 갑자기 처음에는 이제 뭐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나는 요거를 나중에 입주장에 뭐 전세를 줘서 내가 뭐 잔금 치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실거주를 하는 건 아니니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나온 거예요. 유기채 대출 규제 나왔죠. 10, 15 규제 나왔죠. 전세를 못 맞추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세를 맞추면 뭐 세입자 아까 전세 대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10, 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그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뭐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게 15억을 넘어버리면 대출이 4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분양권 샀을 때는 15억이 안 넘었어요. 6억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입주 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시세 기준이거든요. 갑자기 15억을 넘어버렸어요. 그럼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2억이 모자란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이 저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여기 나중에 확실하게 역세권이 되고 되게 괜찮은데 여기 왜 마피가 있지라고 보면 규제가 묶이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내놓는 급하니까 일단.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 보면 네. 그 광명에 보면 티리우스 광명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입주장애가 일시적으로 마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광명은 끝났다. 광명이 이제 하락한다. 근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마피가 나오는 거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피 적용해서 금액이 거의 33평 기준으로 10억에서 11억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얼마냐면 1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조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사둘 수 있는 거죠. 그때 산 사람은 그 10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 그렇게 자주자주 할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저의 그 타깃은 이제 처음 부동산 관심 갖는 분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나이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처음에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할 때 제 앞에 정말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쉽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작할 때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냥 나는 집을 사봤으니까 집 한 번도 안 사본 사람한테 정말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라는 내 생각을 경험을.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하나 얘기 다 해준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 그냥 할 게 많아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와. 네. 저희가 또 오늘 뭐 세비치 작가님 뵙고 또 이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만은 그 유튜브 채널을 가면은 세비치 작가님께서 초등학생에게 얘기하는 언어로 방송은 중학생한테 하는 기준인데 초등학생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은 하고 싶지만 안 되고 초기 자금도 적은데 새 아파트는 사고 싶고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3040 무주택 실거주자들이 이 책의 첫 번째 타깃이다. 그럼 이들에게 조언을 한마디로
초등학생 스타일로 조언해 주신다면? 저는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분양권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도 거의 뭐 4년 동안 청약만 넣었는데 안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가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살 거예요, 집을. 빨리. 네,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그게 내가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집이 내 돈에 맞게 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집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내가 갈아 살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네. 집이 아예 없는 거랑 있으면 걔가 결국 나중에 네. 레버리지를 또 네.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징검다리 그렇게 역할을 단계 한다. 단계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내가 집을 사는 시기를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집 사는 시기를 미루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확산 독자층도 있대요. 네.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서울 수도권의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구축에 거주하는 1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똘똘한 한 채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똘똘한 신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시장은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런 왜냐하면 거예요, 사람들이 길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세금 규제 나오고 하면 내가 못 팔 거다. 양도세 뭐 많이 나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 버틸 팔고가. 거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내가 새 아파트 사서 길게 가져가야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에 사는 분들은 박탈감 많이 느끼겠죠.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자금이 적으니까 못 가겠구나.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분양권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금이 한 번에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잔금만 치를 여력이 된다 했을 때는 분양권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새 아파트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되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금 치를 여력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때 네. 지난 그 시점에 네. 그러니까 몇 년의 여유가 있을 네, 수도 네, 네, 있고 네, 짧게는 몇 달이 있을 네네네. 수도 있고 네. 그렇군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어떤 걸 주실 수 있으세요? 대출 활용 팁.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내가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내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요. 그 은행에 가면 대출 잘해주겠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거래 은행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굳이 내가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맞아요. 가서 대기업 뽑아가지고 맞아요. 기다려야 되고 거의 뭐 그렇잖아요. 반나절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대출 상담사가 뭐냐면 그 은행의 대출 영업 사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전화를 하면요 상담을 다 해줘요. 은행에 전화해서 그 은행의 대출 상담사. 아니요. 그분들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동네 부동산에 가면 대출 상담사 그분들 명함이 다 있어요. 은행별로. 뭐 하나은행 그런 것도 뭐 여기 제일-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전화하면 돼요. 네. 제가 여기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대출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한도는 어떤가요? 이자는 어떤가요? 그럼 라고 은행에 물으면 물어보지 말고 유선으로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든 은행을 커버하시겠네요. 은행마다 있어요. 은행마다. 네, 그래서 몇 군데를 그런가요? 내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저도 하면 느꼈던 게 그 대출도 손품이 필요해요. 내가 많이 알아볼수록 나에게 더 좋은 적합한 은행을 찾을 수 있거든요. 대출을. 그래서 그렇게 쭉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괜찮은 은행을 픽을 하는 거죠. 손품. 저희가 몸테크도 얘기하고 발품은 뭐 익숙한데 네. 손품까지. 네, 대출도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해요. 네, 근데 진짜 전화하고 알아보고 네. 손품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사람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상담사가 확실하게 이분이 뭐 그 은행에서 하시는 분이 맞냐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을 받으면 그 대출 상담사의 그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은행연합회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이 확실한 대출 상담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은행연합회에서 있어요. 검색해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그분에게 상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꿀팁을 오늘 대방출.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왜 인기 강사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께 또 2026 주목해야 할 입지와 분양 단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네네네.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근데 여기 서초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일반 분양할 거거든요.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거기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고, 그리고 반포 1주공, 주공 1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해요. 아, 그럼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란 말씀이신 거죠? 일반 분양을 하니까 뭐 청약을 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뭐 전매가 풀리면 그것도 도전해볼 수 있고, 관심 가지면 좋고. 두 번째는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뭐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 네. 9구역이랑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할 거거든요. 그런 건 되게 좋고, 그리고 장위 뉴타운이 있어요. 성북구에. 장위. 장위 뉴타운. 네. 거기 10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계속 최근까지는 그 교회 때문에 지연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빼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뉴타운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입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관심 가지면 좋아요. 되게 폭이 넓네요. 진짜 그 네. 핫하다는 반포부터 시작해서 네, 네. 대장주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뉴타운. 하나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는 그 고향에 창릉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GTX-A가 우리가 부분 개통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창릉역이 생겨요. 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 가지면 되게 좋고, 그 남양주에 왕숙 신도시가 있어요. 3기 신도시로. 거기도 나중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거기는 이제 GTX B동선, 9호선 또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기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확실한 교통 호재가 딱 들어오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분양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공공 분양 형태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 가점도 되고 무주택이고 여건이 되는 분들은 뭐 청약도 노려볼 수 있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아니, 그 부분은 없어요. 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예정된 단지라서. 머니 올라가 할 일 했네요. 책에 없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면서 되게 오늘처럼 또 보람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마무리 질문은 이거를 드려보고 싶은데, 예전에 공무원 김세희, 10년 전? 네. 그 이전에 공무원 김세희가 네. 지금 많이 있을 거잖아요. 세비치 작가를 꿈꿀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10년 전의 내 모습을 갖고 같은 고민을 살아가고 있는 네. 뭐 인생 후배일 수도 있고 경험이 아직 없는 그런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네. 한 말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인생이 그냥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산다 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욕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너무 평범하니까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저는 너무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강사요? 네. 그래서 나는 강사가 되고 싶은데 이미 나의 인생은 공무원으로 정해진 게 아닐까? 생각하기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제 저에게서 큰 차이였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는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어요. 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타고난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컸던 거는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그래도 나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그래도 해보고 싶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할 때 제가 그냥 컴컴한 그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해온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그걸 포기 안 하고 해봤더니 기회가 왔어요. 내가 투자한 게 이만큼인데 네. 여기서 포기할 수 너무 없다. 아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이 제가 했던 그게 아까워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계속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저처럼 강의도 하고 했던 분들이 다 이제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재능이 많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해온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계속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도 오고 제가 이런 채널에 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강사도 되고. 아,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놓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컴컴한 터널을 걷는 듯한. 네. 그때 포기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없는 거죠. 없죠.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그동안 들인 노력과 노고가 네. 아까워서 네. 계속 갔더니 네. 그때 열린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물이 끓는 점을 맞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 제가 지금 3천만 원 있는 사람 뭘 해야 돼요라고 여쭤볼 질문을 남겨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질문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너무 이렇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3천만 원 그래도 여쭤볼게요. 왜냐면 세비치 작가님의 그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인기 썸네일 중에 지금 3천만 원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뭐 해야 돼요? 3천만 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시기마다 되게 다른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었던 시기에는 가능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맞아요. 우리가 뭐 네, 매매 전세 전이었어요. 계부로 해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뭐 3억짜리 아파트다. 뭐 그러면 뭐 전세가율이 뭐 되게 뭐 80% 이상 뭐 다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금액으로 그렇죠. 가능한 할 것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구축에다가 상품성 떨어지고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사려고요. 안 보죠. 거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잘못해버리면 이게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역전세만 한다고 네. 내 돈은 더 들어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이 지금 좋은 건 아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뭐 서수도권은 사실 매매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방 광역시 같은 곳으로 가면 이제 분양권 중에서도 25평 뭐 소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분양가가 뭐 3억대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미리 사둘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분양가의 10% 있으면 일단 사둘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잔금하는 시기에 보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대출이 70%까지도 돼요. 그러면 이분이 그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조금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는 방법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아, 방법이 있긴 있네요. 네. 머리를 쓰면. 네. 와, 진짜 이런 분 옆에 가까이 살고 싶다라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주변을 널리 이롭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네, 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 책 덕분에 저희가 세비치 작가님을 뵙게 됐는데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요,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분양권이라는 좀 구체적인 네. 수단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어떤 얘기라도 좋은데 세비치 작가님의 지금의 꿈은 어떤 거예요? 계획? 지금의 계획?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아,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되게 많이 꿈꿨어요. 멀리를 내다봤는데 그래서 아, 그때가 돼야지 내가 행복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저도 이제 중간중간 힘든 걸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이 일상이 나는 되게 행복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에 있어서 제가 되게 행복한 시간이 저는 새벽에 항상 집 4시에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찍 일어나신다고 새벽에. 네, 그냥 글을 써요. 저는 글도 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저는 매일 수영을 가거든요. 그 수영장 갈 때 정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슬리퍼 신고 수영장을 가요. 근데 그 일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더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자산에 대한 그런 돈의 결핍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나아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내가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하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주무세요? 4시에 일어나시면? 저는
저녁 10시에는 무조건 자요. 아. 딱 그때 자야지 4시 일어나요. 딱 6시간 네. 주무시는 거네요. 네네네. 와,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또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제2, 제3의 세비치 작가님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한 번 뵙긴 좀 아쉬워서 저희가 다음엔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언제 또 어떤 얘기를 언제든지. 뵐수 있을까요? 아, 진짜요? 언제든지 근데 대구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아, 근데 저는 그쵸? 어차피 임장을 계속 여러 군데 다니니까 아, 오는 거 힘들잖아요. 서울에도 자주 오시나요? 서울도 자주 오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또 부동산 관련 대책들, 아. 규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네. 나올 때 저희 또 머니홀라의 새로운 패널 군으로 모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래도 멀리서 오셨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셔서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스튜디오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데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